우리가 연력학 1, 2법칙을 배운 다음에 4장에서 연력학 법칙들을 순수한 물질의 상변화에 대해서, 상전이에 대해서 적용했었죠. 그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됐던 것이 깁스 에너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케미칼 포텐셜이었어요. 왜냐하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우리가 페이즈 다이어그램에서 온도 압력 조건이 변수지요.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는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온도 압력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그 델타 G 값을 마이너스로 만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상태로 상전이가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눠준 것, 몰당 깁스 에너지. 그 몰당 깁스 에너지가 케미칼 포텐셜이었었죠. 자, 오늘은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믹스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서 믹스처라고 한다면 pure substance A와 pure substance B, A하고 B가 섞여 있는 걸 얘기해요. A하고 B가 섞여 있을 때 역시 어떠한 변화의 자발성에 관한 판단 기준은 여전히 몰당 깁스 에너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케미칼 포텐셜이에요. 그런데 케미칼 포텐셜이 순수한 물질에서는 정확하게 몰당 깁스 에너지의 개념이지만, 이제 두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또는 세 물질, 네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단순히 몰당 깁스 에너지가 아니고 파셜 몰라 깁스 에너지라는 개념이 됐는데, 오늘 그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봅시다. 왜 안 되냐? 곤란한데. 아이고. 아이고, 이게 또 왜 안 되냐. 곤란한데. 이거 잠깐 끊어주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4장에서는 순수한 물질의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제 믹스처를 다룰 텐데, 오늘 다루는 믹스처는 A하고 B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두 개가 반응을 하지는 않는 그런 믹스처예요. 사실은 화학 반응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연력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리액턴트들이 섞여야 되겠죠. 그래서 섞이는 것을 처음부터 반응을 갖고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반응은 없고 A하고 B가 섞이기만 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심플 믹스처라고 부르고, 자,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시스템, 바이너리 믹스처다라고 하면 컴포넌트 A하고 B 두 개가 있는 걸 의미하고, 이때 바이너리가 되면 이제 그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하나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XA 또는 XB 두 가지 컴포넌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몰 프랙션이 됐든 농도가 됐든 조성을 표현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게 돼요. 우리가 페이즈 룰 갖고 공부했었죠. C-P 더하기 E. 근데 컴포넌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4-P가 되고, 그렇죠? 4-P가 되고, 최소한 페이즈는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의 최대 개수는 3개가 될 거고, 온도 압력과 컴포지션 베리어블 하나,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컴포지션을 몰 프랙션 갖고 표현하려고 해요. XA가 0.5다 그럼 XB는 0.5고, XA가 0.1이면 XB는 B의 몰 프랙션은 0.9 뭐 이런 거죠.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파셜 몰라 볼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얘기하냐 하면, 앞에 내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케미칼 포텐셜이 결국은 파셜 몰라 깁스 에너지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이런 걸 통틀어서 partial molar quantity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partial molar quantity의 유사한 개념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그게 바로 partial pressure거든. partial pressure라는 게 어떤 가스가 믹스처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압력에는 컴포넌트 A 가스, 컴포넌트 B 가스의 부분합이 걔네들이 합쳐져 갖고 전체 압력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partial이라는 말을 썼었지. 이 partial molar quantity의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예가 partial molar volume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순수한 물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물이 많은 양의 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물이 1리터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다가 내가 물을 1몰 집어넣어. 그럼 부피가 얼마 늘어나냐 하면 1몰이면 그 몰리큘러 웨이트이 18이죠. 18g/몰이고 따라서 1몰의 질량은 18g이고 물의 덴시티는 대충 25도씨에서 1이기 때문에 결국은 1리터의 물에다가 내가 1몰의 H2O를 집어두면 상온상압에서 그러면 물의 부피가 18ml 늘어난다는 거죠. 18ml 늘어나요. 그래서 이때 내가 넣어준 물의 볼륨, 1몰당 물의 볼륨을 그냥 몰라 볼륨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에다가 물을 집어넣을 때 몰라 볼륨은 내가 집어넣은 1몰의 볼륨은 18이에요. 18. 그런데 에탄올이 1리터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물 1몰을 집어넣으면 볼륨 증가가 18ml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험을 해보면 대충 14ml가 늘어나요. 14. 그렇죠? 따라서 물의 1몰당 볼륨이 18ml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틀려요. 대부분의 경우 틀려. 언제만 맞아? 물에다가 물을 넣을 때만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 틀려. 에탄올에다가 물 집어넣으면 18ml 늘어나요. 에탄올이 많이 있는 데다가 물을 조금 집어넣게 되면 1몰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partial molar volume이라는 걸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일이 벌어지냐? 물하고 에탄올하고 왜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물을 내가 물에다 집어넣으면 내가 집어넣어준 물 분자 주위를 누가 둘러싸요? 물 분자가 둘러싸요. 하지만 많은 양의 에탄올이 있는 곳에다가 내가 물을 한 방울 집어넣으면 그 물 분자는 뭐가 둘러싸겠어? 거의 대부분 에탄올이 둘러쌀 거예요. 따라서 들어간 믹스처가 따로따로 있다가 A하고 B가 따로따로 있다가 합쳐지고 나면 걔네들을 둘러싸는 환경이 바뀌게 되겠죠. 물 분자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물 분자 주위에 물 분자만 있었지만 에탄올에다 집어넣고 나면 물 분자 주위에 에탄올이 있죠. 그 다음에 에탄올 1리터에다가 내가 물을 집어넣었다고 했지. 그러면 집어넣어준 물 분자 주위에는 에탄올 분자가 있지만 애초에 있던 에탄올 분자 주위에는 뭐가 있겠어? 물 분자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에탄올이 있어. 왜? 에탄올은 양이 많잖아. 많은 양의 에탄올에다가 물을 조금 넣기 때문에 그걸 다 섞고 나면 물 분자 주위에는 평균적으로 에탄올이 있지만 에탄올 분자 주변에는 여전히 평균적으로 에탄올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이 물 분자가 물이 내가 집어넣어준 물 1몰이 차지하는 볼륨은 그래서 걔네들을 둘러싸는 환경이 어떠냐? 거기에 의존하게 돼요. 물에다 물 집어넣었을 때는 18ml가 증가하지만 에탄올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14ml만 증가하는 이유는 둘러싸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환경이 다르면 볼륨 증가도 당연히 달라야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partial molar volume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 14ml per mol 이거는 뭐냐 하면 순수한 에탄올에 물을 집어넣을 때 그때 물의 몰당 부피 그거는 14라는 말이에요. 물에다가 물을 집어넣을 땐 18이지만 에탄올에다가 많은 양의 에탄올에다가 물을 집어넣을 때 몰당 부피는 14예요. 그러면 에탄올 반, 물 반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또 다를 거 아니야. 이때는
평균적으로 물 분자 주위에 에탄올도 있고 물도 있을 거고 반대로 에탄올 분자 주위에도 평균적으로 물도 있고 에탄올도 있겠죠. 따라서 볼륨 증가가 이 컴포지션에 영향을 받겠지. 그렇죠? 에탄올만 잔뜩 있는 곳에 넣는지 아니면 물 반 에탄올 반 섞여 있는 데다 그런 곳에다가 물을 넣는지 애초에 내가 집어넣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컴포지션이 어떤 컴포지션이었냐에 따라서 내가 1몰을 집어넣더라도 증가하는 그 부피는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셜 몰라 볼륨이라는 말을 쓰고 이게 그 실제 데이터예요. 이걸 보면 여기가 에탄올의 몰 프랙션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0이면 순수한 물만 있는 거고 1이면 순수한 에탄올이에요. 이 파란 선은 물의 파셜 몰라 볼륨을 나타내고 이 보라색은 에탄올의 파셜 몰라 볼륨이에요. 먼저 물만 봅시다. 물의 파셜 몰라 볼륨은 여기가 뭐야? 0이면 순수한 물이죠. 순수한 물일 때는 18이에요. 18. 근데 내가 집어넣어주는 용액이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여 있어. 예를 들면 10%였다고 칩시다. 에탄올이 10%, 물이 90%였어. 그 정도 되면 18보다 그럼 커지게 돼. 내가 1몰을 집어넣으면 부피가 더 많이 증가해요. 여기다가 에탄올 80에다가 물 20 있었다고 칩시다. 거기에다가 물 1몰을 집어넣으면 증가가 16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에탄올만 있는 곳에다가 내가 물 1몰을 집어넣으면 그때 증가는 14. 이런 식으로. 조성에 따라서 물과 에탄올을 섞을 때 그 조성이 애초에 얼마냐에 따라서 1몰을 집어넣더라도 그 부피 증가는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는 게 몰당 볼륨 갖고는 설명을 못하죠. 특정 조성에서의 몰당 볼륨 값이 달라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파셜 몰라 볼륨으로 설명해요. 에탄올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죠. 일정하지 않아요. 달라요.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컴포지션, 내가 넣어주는 그 용액의 애초에 컴포지션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1몰당 부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이유는 집어넣어주는 그 분자들이 믹스처에 들어간 다음에 그 환경이 달라지니까 몰리큘러 인터랙션도 달라질 거고 이 몰리큘러 인터랙션의 영향으로 서머다이나믹 프로퍼티도 달라지게 돼요. 볼륨, 몰당 볼륨을 비롯한 모든 서머다이나믹 프로퍼티들이 컴포지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온도, 압력뿐만 아니라 컴포지션에 이와 같이 영향을 받게 돼요. 심지어 볼륨조차도, 몰당 볼륨조차도 컴포지션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파셜 몰라 볼륨을 정의할 때 그냥 몰당 볼륨이 아니에요. 화학종 제2의 파셜 몰라 볼륨은 화학종 제2의 몰수를 볼륨으로 나눠준 이게 아니야. 그냥 볼륨을 몰수로 나눠준 게 아니고 언제? 온도 압력이 일정하고 N'은 뭘 나타내냐 하면 화학종 제2를 제외한 다른 놈들의 몰수예요. 예를 들면 A하고 B의 믹스처라고 한다면 VA, A의 파셜 몰라 볼륨은 볼륨을 A의 몰수 이걸로 미분을 할 때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B의 농도, B의 몰수가 일정할 때 PT, B의 몰수가 일정할 때 이러한 조성에서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A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J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볼륨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 그걸 나타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볼륨과 몰수의 그래프에서 그 기울기를 나타내요. 파셜 몰라 볼륨은.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이 춤을 추죠. 아까도 춤을 추고 있었지. 물하고 에탄올의 믹스처에서도. 이와 같이 예를 들면 요 농도 내가 요만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그때 파셜 몰라 볼륨은 요 기울기가 되겠지. 여기 같은 경우 요 기울기가 되고 그러면 재밌는 게 여기는 플러스 기울기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기울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는 내가 A를 넣어주면 볼륨이 늘어나지만 여기는 어때요? A를 넣어주면 오히려 볼륨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파셜 몰라 볼륨은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어요. 파셜 몰라 볼륨은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다. 그 예가 여기 있네. 매그네슘 설페이트 같은 거. 물하고 매그네슘 설페이트를 섞게 되면 매그네슘 설페이트를 내가 넣음에도 불구하고 볼륨은 줄어들게 돼요.
예를 들면 순수한 물에다가 매그네슘 설페이트를 집어넣으면 그 볼륨이 1몰당 1.4ml가 줄어들게 돼. 왜? 매그네슘 설페이트 주변을 물이 둘러싸는데 그거는 매그네슘 설페이트끼리만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합친 다음에 두 가지를 합쳐놓은 다음에 그 안에 존재하는 인터랙션이 합치기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심하게 달라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파셜 몰라 볼륨이 커다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뭐 거의 0에 가깝기도 하고 또는 마이너스 값이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A하고 B의 믹스처를 이제 생각을 할 건데 걔네들의 조성이 내가 빈 그릇에다가 A하고 B를 이제 믹스처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믹스처 만드는 방법은 A를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B를 집어넣어서 믹스처 만들 수도 있고 A하고 B를 같이 집어넣으면서 믹스처 만들 수도 있고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1대1로 섞여 있는 걸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A 1몰하고 B 뭐 A 50몰, B 50몰 섞어 갖고 1대1 믹스처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A하고 B를 똑같은 몰라 피드 레이트를 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A하고 B를 넣어주면 양은 계속 늘어나겠지만 조성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떠한 그릇에 A하고 B의 믹스처의 볼륨이 변한다. A, B로 이루어진 믹스처의 볼륨이 변한다고 하면 그때 그 볼륨 변화에 기여하는 A하고 B의 기여분은 우리가 토탈 디퍼렌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릇에 A하고 B로 만들어진 믹스처의 볼륨이 변하는데 그 볼륨 변화는 A도 기여하고 B도 기여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 앞에 개수가 방금 지금까지 논의한 파샬 몰라 볼륨이에요. A의 파샬 몰라 볼륨에다가 넣어준 A의 몰수 변화량 이거 곱한 게 A가 만드는 볼륨이고 요게 B가 만드는 볼륨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게 파샬 몰라 볼륨 A고 요게 파샬 몰라 볼륨 B니까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이거예요. 믹스처의 볼륨이 변했다면 그거는 A가 기여하고 B가 기여한 그 기여의 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인 조성이 일정하도록 그 볼륨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합시다. A하고 B로 이루어진 믹스처의 볼륨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조성이 변하지 않게 예를 들면 한꺼번에 같이 집어넣는다 이거지. A하고 B를 뭐 0.5짜리를 만든다 조성이. 그럴 때 이거하고 이거를 똑같은 몰수로 집어넣으면 컴포지션이 0.5짜리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렇게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볼륨 변화는 요 식을 적분하면 되겠죠. 요 식을. 그래서 좌변을 적분하면 V고 0부터 V까지 적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우변을 적분하면 요거 적분하고 요거 적분해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요 인테그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파샬 몰라 볼륨 of A. 그죠? A의 파샬 몰라 볼륨인데 얘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뿐만 아니라 특정 조성에서의 값이지. 조성이 바뀌면 B의 몰수가 바뀌면 A의 몰수가 바뀔 때 이 값이 달라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특정 조성에서의 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A하고 B를 집어넣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조성이 변하지 않도록 일정하게 되도록 넣었잖아. 그렇죠? 일정하게 집어넣으면 요 값은 이제 더 이상 변하는 수가 아니고 상수죠. 이것도 상수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랄 바깥으로 뺄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적분하고 나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렇죠. 전체 볼륨은 A하고 B 믹스처의 전체 볼륨은 A의 몰수에다가 A의 파샬 몰라 볼륨, B의 몰수에다가 B의 파샬 몰라 볼륨 이거 더하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은 언제 얻어진 거야? 내가 A하고 B를 넣을 때 조성이 변하지 않도록 일정한 조성이 되도록 계속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럴 때만 성립하는 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야. 왜냐하면 볼륨은 스테이트 펑션이거든.
볼륨은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내가 A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B를 만들었든 A하고 B를 같이 집어넣든 상관없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든 상관없이 최종 조성, 온도, 압력, 조성 조건이 최종값이 똑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볼륨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네. 왜냐?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파셜 몰라 볼륨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했던 이 똑같은 논의를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깁스 에너지. 우리가 순수한 물질의 몰당 깁스 에너지 값이 케미컬 포텐셜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믹스처에서는 케미컬 포텐셜의 의미는 파셜 몰라 깁스 에너지예요. 파셜 몰라 깁스 에너지고 그 정의식은 이렇게 돼. 아까 볼륨인 경우에 파셜 몰라 볼륨 VJ는 여기가 V를 NJ로 나눈 이거였었잖아. 그렇죠? PT가 일정하고 다른 컴포넌트의 몰수가 일정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컴포넌트의 몰수가 일정하다는 말은 조성이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저 식을 쓰면 결국은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A의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말은 A의 1몰을 집어넣을 때 깁스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 기울기를 나타내요. 다만 이 기울기가 A의 몰수, 여기 값이 변하면 조성이 바뀌는 거지 지금. 일정한 양의 B에다가 이거를 내가 집어넣는다는 거는 조성이 바뀐다는 건데 그렇게 될 때 똑같이 1몰을 집어넣더라도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 정도 기울기라면 여기는 완만한 기울기잖아. 그렇지? 여기는 가파른 기울기고. 그렇죠? 1몰을 집어넣었을 때 깁스 에너지 증가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때 그 기울기가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아까 파셜 몰라 볼륨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기울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앞에 볼륨에 대해서 파셜 몰라 볼륨에 대해서 했던 똑같은 논의를 여기에다가 그냥 부호만 바꿔서 심벌만 그 볼륨 대신에 깁스 에너지로 바꿔갖고 똑같이 반복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아까 믹스처를 만들었을 때 믹스처의 볼륨은 믹스처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A의 파셜 몰라 볼륨에다가 집어넣어준 몰수 더하기 B의 파셜 몰라 볼륨에다 집어넣어준 몰수 이 두 개의 합이라고 했었지. 그것처럼 믹스처를 만들었을 때 그 믹스처의 깁스 에너지 값은 A의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A의 몰수, B의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B의 몰수 이거 두 개 합한 거라는 말이야. 그리고 이 식은 언제 성립하냐? A 다 집어넣고 나중에 B를 집어넣든 A하고 B를 같이 집어넣든 아니면 A하고 B 섞여져 있는 용액을 다시 섞었든 상관없이 최종 조성이 같다면 이 값은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 상태 함수니까. 그렇지? 자, 이게 케미컬 포텐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퓨어 서브스턴스였다면 어때? 순수한 A였다 그러면 B가 없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요게 없는 거잖아. M''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몰당 깁스 에너지하고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한 게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케미컬 포텐셜은 파셜 몰라 볼륨이 그렇듯이 케미컬 포텐셜은 조성의 M', 조성의 영향을 받게 돼요. 조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 케미컬 포텐셜은 결국은 깁스 프리 에너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깁스 프리 에너지의 펀더멘탈 이퀘이션은 이렇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때 우리가 변수로 잡은 게 PT죠. 이거는 순수한 물질일 때 얘기고 지금은 물질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컴포지션 베리어블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펀더멘탈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깁스 에너지 변화가 시스템에서 있다면 그거는 온도, 압력도 기여하지만 컴포지션도 기여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A의 몰수 변화, B의 몰수 변화, C의 몰수 변화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 식은
순수한 물질일 때 얘기고, 이제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지. 몰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A의 몰수 변화도 깁스 에너지 변화를 유발을 시키고, B의 몰수 변화도 깁스 에너지 변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요거 없어지죠.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렇게 식이 이렇게 돼. 따라서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가 변한다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컴포지션이라는 거죠. 깁스 에너지가 일정한 조건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컴포지션들이에요. A의 몰수, B의 몰수 이런 컴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는 거고, 여기서 좀만 더 얘기를 더 전개하면 우리가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은 어디셔널 웍의 최대 크기 그거를 나타낸다고 했죠. 일렉트리컬 웍 같은. 예.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맥시멈 어디셔널 웍 그거는 요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조성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가 됐건 연료 전지가 됐건 어떠한 그런 일렉트리컬 웍을 하는 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걔네들이 일렉트리컬 웍을 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는 뭐냐? 식이 이거에 의해서 주어지고, 걔네들이 일렉트리컬 웍을 하는 이유는 뭐냐? A라는 놈이 B라는 놈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2차 전지라 그러면 차징과 디스차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차징이 일어난 동안 A에서 B로 바뀌었다면 디스차징을 하는 동안은 B에서 A로 바뀌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이 일렉트리컬 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러면 비슷한 논의를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깁스 에너지 정의식이고, 여기에 엔탈피 정의식을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고, 양배원을 정리해서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퓨어 서브턴스가 아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하면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하면 식이 요거 미분한 게 요 두 텀이고, 요거 미분한 게 요 두 텀이고, 그 다음에 DG가 나왔어. 그리고 요 DG 자리에다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이너리 시스템 이상 한 가지 컴포넌트가 아니라면, 퓨어 서브스턴스가 아니라면 DG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쟤를 집어넣고 나면 식을 다 지워요, 지울 거.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DU는 TDS-PDV. 이게 펀더멘털 이퀘이션이잖아. 인터널 에너지에 관한. 거기에 뭐가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컴포지션들이 미치는 영향. 컴포지션이 바뀌어도 인터널 에너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식이 얻어진 거야.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케미컬 포텐셜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거를 요 식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요 식의 일반적인 경우지, 컴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S하고 V가 일정할 때, 여기죠. S하고 V가 일정하다면 이거 지워질 거고, 그러면 식이 요거만 남고, 결국은 여기서 케미컬 포텐셜의 의미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하고 V가 일정할 때 조성이 일정하다면 화학적 제2의 몰수 변화에 따라서 인터널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나타내요. 케미컬 포텐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깁스 에너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인터널 에너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도 있고. 깁스 에너지 관점에서 정의하는 건 언제? 온도, 압력과 조성이 일정할 때 정의하는 거고, 케미컬 인터널 에너지 관점에서 정의하는 건 엔트로피와 볼륨, 그리고 다른 놈의 몰수, 즉 조성이 일정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지금 했던 요 유도 과정을 엔탈피 또는 헬름홀츠 에너지에 대해서 똑같이 정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식이 더 얻어져요. 이와 같은. 케미컬 포텐셜은 엔탈피 갖고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엔트로피와 프레셔가 일정할 때, 그리고 다른 놈의 몰수가 일정할 때, 요 라운드 M분의 라운드 H, 요걸 나타내요. 헬름홀츠 에너지로도 정의할 수가 있고,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반응들이 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일어나는 거니까 깁스 에너지 관점에서 정의된 케미컬 포텐셜을 가장 많이 쓰지요. 얘를 가장 많이 쓰지만 정의 자체는 네 가지로 다 정의할 수 있어. 이거는 온도 압력, 이거는 압력과 엔트로피, 이거는 볼륨과 엔트로피, 이거는 볼륨 온도, 이렇게. 그렇죠?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케미컬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샬 몰라 깁스 에너지에 해당하는 케미컬 포텐셜을 설명할 때 꼭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깁스 듀엠 이퀘이션이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깁스 에너지는 어떠한 바이너리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는 A의 기여와 B의 기여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이너리 믹스처에 이 토탈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케미컬 포텐셜 뮤 A하고 뮤 B 얘가 N' 일정할 때의 기울기 값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조성에 의존하죠. 얘는 조성에 의존해요. 특정 조성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따라서 요식을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텀이 4개가 나오죠. 텀이 4개가 나오고 우리가 앞에서 그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순전히 뭐 때문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몰수 변화 때문에. A하고 B의 몰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했었죠. 따라서 DG는 이렇게 되는데 요 식을 미분해서 얻은 이 두 개의 식을 비교하면 텀이 2개가 남죠. 그렇죠? 그래서 두 식을 비교해 보면 결국은 요 두 텀의 합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 결국은 요 두 텀의 합은 0이 돼야 돼. 바로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깁스 듀엠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깁스 듀엠 이퀘이션. 이게 뭐냐 하면 요게 지금 파샬 몰라 깁스 에너지죠. A의 파샬 몰라 깁스 에너지의 변화와 B의 파샬 몰라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때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이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 이 두 개의 합은 0이다라는 거야. 결국은 A의 케미컬 포텐셜이 변해서 생기는 깁스 에너지 변화 성분과 B의 케미컬 포텐셜이 변해서 생기는 깁스 에너지 변화 성분 그 두 개의 합이 0이니까 이게 늘어나게 만든다면 얘는 줄어들게 만드는 거고 얘가 줄어들게 만든다면 얘가 늘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개의 합이 0이다라는 게 깁스 듀엠 이퀘이션이라고 불려요. 이 식은 단순히 케미컬 포텐셜 파샬 몰라 깁스 에너지인 케미컬 포텐셜에만 적용되는 식이 아니고 모든 파샬 몰라 퀀티티에 다 적용되는 식이에요. 이 식은 특별히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식을 이렇게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쓰고 일반적인 믹스처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모든 화학종에 대해서 몰수에다가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량 그 곱은 그걸 다 합치면 0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어떤 한 컴포넌트의 케미컬 포텐셜이 변하면 그 변화는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증가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 다른 놈은 감소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플러스 쪽이 된다면 결국은 얘는 뭐라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라는 거지. 이건 마이너스. B의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한다면 A의 케미컬 포텐셜은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둘을 상관시켜주는 계수에 A하고 B의 몰수 비율이 들어가 있죠. A하고 B의 몰수 비율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요 깁스 듀엠 이퀘이션은 파샬 몰라 깁스 에너지인
케미칼 포텐셜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파셜 몰라 퀀터티에 똑같이 다 적용돼요. 따라서 요 식을 볼륨에다 적용하면 시그마 J, NJ, D 파셜 몰라 볼륨 오브 J 이렇게 해도 돼. 그거는 볼륨에 관한 파셜 몰라 볼륨에 관한 깁스 듀엠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파셜 몰라 볼륨에 관한 깁스 듀엠 이퀘이션 A하고 B를 섞었을 때 그 식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A의 파셜 몰라 볼륨이 변하고 B의 파셜 몰라 볼륨이 변하더라도 그 두 개의 영향의 합은 0이야. 얘가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에탄올하고 물에 대해서 식을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A가 물이라고 하고 B가 에탄올이라고 쓰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이 식을 보세요. 에탄올의 파셜 몰라 볼륨이 뭐하고 연관돼 있어? 물의 파셜 몰라 볼륨. 이거하고 이거는 어때? 부호가 반대죠. 그렇지? 여기 보세요. 물의 파셜 몰라 볼륨이 플러스일 때,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것은 에탄올은 다 마이너스지. 에탄올이 플러스 기울기 갖고 있는 것은 여기는 마이너스 기울기 갖고 있죠. 그지? 반대로 돼 있어, 부호가. 그리고 그 상관관계는 요 몰수의 비율이에요. 따라서 요 부분 볼까요? 여기가 어디야? 물이 조금 있고, 아니구나. 물이 많이 있고 에탄올이 조금 있는 영역이죠. 예를 들면 에탄올이 10% 있고 물이 90%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그런 영역이잖아, 지금. 그런 영역은 내가 뭐라 그랬지? 에탄올이 조금 있고 물이 90%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잖아. 그렇지? 따라서 에탄올의 파셜 몰라 볼륨은 물의 파셜 몰라 볼륨하고 기울기가 반대인데 기울기는 어때? 훨씬 가파라야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니까.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여기의 기울기가 어때? 상당히 가파르지 지금. 여기의 기울기보다 반대쪽으로 훨씬 가파르죠.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원만한데 여기는 가파르잖아, 기울기가. 얘는 원만한데. 그 이유가 왜 그래? 여기는 에탄올이 잔뜩 있고 물은 별로 없는 영역이니까. 그렇죠? 에탄올은 별로 없고 에탄올이 많고 물이 별로 없는 영역이니까 이 값이 작은 값이 되겠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요 파셜 몰라 퀀터티를 깁스 듀엠 이퀘이션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깁스 듀엠 이퀘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 시간상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세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예제는 넘어가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방금 넘어간 예제는 책에도 나와 있는 예제예요. 내가 좀 더 풀어갖고 풀이 과정을 써놓긴 했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A하고 B를 섞을 때 깁스 에너지가 섞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거야. 첫 번째는 기체끼리, 기체 A와 기체 B를 섞을 때를 보고, 뒤에 있는 케이스는 액체 A와 액체 B를 섞을 때를 볼 거예요. 먼저 기체에 대해서 봅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깁스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 바이너리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온도가 압력이 일정하면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이상기체를 한번 섞어 봅시다. 이상기체를 섞었을 때 섞기 전과 비교해서 섞고 나서 깁스 에너지가 감소한다면 두 가지 이상기체는 자발적으로 섞이겠지. 근데 반대의 경우라면 어때? 두 가지 이상기체는 안 섞이고 서로 분리되겠죠. 층분리되듯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우리가 결론은 알아요. 기체 두 개 섞으면 어때? 잘 섞이지. 내가 여기서 방구 끼면 저기 있는 애들이 다 냄새를 맡잖아. 왜 그래? 내가 발생시킨 방구 가스가 잘 섞여서 그런 거죠. 에어하고 잘 섞여서. 그래서 결론은 알아. 잘 섞인다는 거.
따라서 델타 G 값은 어때요? 섞이기 전과 후의 깁스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다. 깁스 에너지 오브 믹싱, 믹싱에 의한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가스 A와 가스 B가 이렇게 경막에 의해서 분리돼서 따로 있어요. 여기도 온도 압력이 PT고 여기도 압력과 온도가 PT예요. 몰수는 NA, NB야. 이럴 때 이 두 가지 이상 기체에 대해서 이제 섞기 전에 깁스 에너지 양을 계산해 봅시다. 케미컬 포텐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상 기체에 대해서 요걸 공부했었죠. 압력이 증가하면 깁스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였었지. 그래서 몰당 깁스 에너지 역시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관계, 코에피션트 릴레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요식을 공부했었어요. 이게 강의 15인가에서 했어. 렉처 15에서. 그래서 압력이 1바일 때에 비해서 어떤 압력 P가 되면 그때의 몰당 깁스 에너지는 스탠다드 몰라 깁스 에너지하고 이만큼의 차이가 났었어요. 요거를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요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요 식이나 같은 식이에요, 지금. 몰당 깁스 에너지를 케미컬 포텐셜로 표현했을 뿐이야. 이거 이미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믹싱, 가스를 믹싱하기 전에 깁스 에너지를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편의상 여기에 있는 원 바분의 P, 이거를 그냥 볼드 P라고 표현할게요. 볼드 P. 그러면 어떠한 이상기체의 압력 P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은 이렇게 됐었지. 이렇게 돼요. 자, 섞기 전에 케미컬 포텐셜은 여기 GI라고 할게요. 깁스 에너지. 섞기 전에 깁스 에너지는 A의 기여분하고 B의 기여분의 합인데 여기에 A의 케미컬 포텐셜을 이제 이거 갖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A의 압력이 P라며. 그죠? 스탠다드 프레셔분의 P, A의 압력도 P, B의 압력도 P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B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스탠다드 프레셔가 이건 A에 관한 거고 이건 B에 관한 거죠. 여기에 A가 들어가야 되겠지. 또는 B가 들어가거나. 그런 다음에 섞었어요. 두 개를 섞고 나면 그때 압력은 A의 부분합과 B의 부분합의 합이겠죠. A의 부분합과 B의 부분합의 합이고 온도는 여전히 T고. 자, 이렇게 되면 믹싱이 일어난 다음에 깁스 에너지는 파이널로 표현할게요. 파이널은 요거 대신에 이제 PA가 되겠지. 볼드 PA. 이거는 스탠다드 프레셔인 원 바분의 A의 파셜 프레셔를 의미해요. 볼드 PB는 스탠다드 프레셔인 원 바분의 B의 파셜 프레셔를 의미하고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결국은 믹싱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량 값, 그거는 깁스 에너지 오브 믹싱이라고 부르는데 이 값은 파이널에서 이니셜 빼면 되니까 이 파이널에서 이니셜 뺍시다. 빼면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은 다 지워지고 남는 게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볼드 PA하고 볼드 P를 대입을 해. 원래 거를. 대입을 하면 다 지워질 거 지워지고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다 지워지고 남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P분의 PA, 요게 뭔지 한번 봅시다. P분의 PA, P분의 PJ,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 압력분의 J의 부분합. 이게 바로 J의 몰 프랙션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전체 몰수에다가 J의 몰 프랙션을 곱하면 그게 바로 J의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앞에 식에다 대입하면 요 녀석이 XA고 요건 XB고 그렇죠? 그 다음에 NA는 XA 곱하기 N이 되겠지. NB는 XB 곱하기 N이 되고 요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쪽에 커먼 팩터를 가로로 묶어내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결국은 깁스 에너지 변화량, 믹싱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기체 두 개를 섞었을 때 깁스 에너지 변화량 값은 이렇게 돼요. 뭘 나타내 이게? 항상 마이너스다라는 걸 나타내요. 왜냐하면 XA, XB 이게 뭐예요? 몰 프랙션이잖아. 0부터 1 사이의 값이에요. 결국 첫 번째 텀도 마이너스, 두 번째 텀도 마이너스. 결국은 얘네들은 1보다 몰 프랙션은 작으니까 델타 G는 마이너스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상기체 두 개는 경막을 제거하면 자발적으로 섞여요. 자발적으로. 자, XA 값이 얼마이든지 간에 모든 비율에 대해서 모든 비율로 다 섞여요. 델타 G 값이 음의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예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왜 델타 G 값이 음의 값이 됐는지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려 그래요. 우리가 깁스 에너지에 관한 코에피션트 릴레이션 요걸 알고 있지. 프레셔에 관한 코에피션트 릴레이션도 있고 온도에 관한 그 코에피션트 릴레이션도 있는데, 요거로부터 보면 깁스 에너지 오브 믹싱 그 값은 요 식을 이용을 하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믹싱이 일어날 때 깁스 에너지 변화량 식이 있으면 그거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걔가 바로 마이너스 그 엔트로피 체인지 오브 믹싱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식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그냥 뭐 요게 T 없어지고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결국 이 식은 뭐야? 믹싱이 일어날 때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 무조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상기체 두 개가 섞이게 되면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해요. 자, 그 다음에 델타 H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엔탈피는 엔탈피 체인지 오브 믹싱 이 값은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하면 델타 G는 여기 있고 델타 S는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델타 G 더하기 T 델타 S 하면 델타 H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 두 개 여기다 온도 T 곱해갖고 이거랑 더하면 어떻게 돼? 0이잖아. 따라서 델타 H 오브 믹싱은 0이야, 0. 그렇죠? 결국은 이상기체 두 개를 섞으면 깁스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하고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하고 엔탈피는 변화량이 없다. 엔탈피 변화는 없다라는 거야. 엔탈피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이상기체 두 개를 섞었는데 엔탈피 변화가 없대. 그렇다는 말은 압력이 일정할 때 엔탈피 변화량 값이 0이라는 거니까 출입한 히트이 0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히트이 출입하지 않았으면 서라운딩 쪽으로 히트이 나간 것도 없고 뺏어서 시스템으로 들어온 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0이라는 거죠. 예.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0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상기체 두 개가 섞이게 되면 무조건 자발적으로 섞이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변화량이 없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델타 H가 0이기 때문인데, 델타 H가 0인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섞이기 전에도 A끼리 인터랙션 없었고 B끼리 인터랙션 없었고, 섞은 다음에도 A끼리 인터랙션 없고 B끼리 인터랙션 없고, 게다가 A하고 B 사이에도 인터랙션이 없어요. 어차피 인터랙션이 없었기 때문에 델타 H 값이 변할 이유가 없었지.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는 뭐냐면 이상기체 두 개가 자발적으로 섞이는 이러한 일이 자발적으로 벌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의 추진력은 뭐냐?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예요. 서라운딩은 아무 기여를 안 하고 있지. 두 개의 기체가 서로 랜더마이즈 되면서 섞이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시스템이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결국은 델타 G가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지금 했던 논의를 이제 똑같이 액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려 그래요. 우리가 기체의 케미칼 포텐셜은 이렇게 표현했었지. 이렇게. 그렇죠? 압력 P에서 기체의 케미칼 포텐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앞에서도 방금 써먹었고. 이 내용은 우리가 15장에서 공부했잖아. 그래서 실제 기체는 퓨게이스티를 써서 여기가 F가 되고 여기 F가 됐었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액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게 액체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액체 A와 액체 B를 섞어서 리퀴드 믹스처를 만들어서 그때 케미칼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는지,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면 리퀴드 A와 리퀴드 B의 케미칼 포텐셜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표현하지? 고민되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 리퀴드하고 베이퍼, 리퀴드가 존재하면 걔네들이 평형에 도달했다면 베이퍼 페이지에 가스 A가 존재할 거 아니야. 리퀴드 A가 존재한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기체 상태에 가스 A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리퀴드와 베이퍼가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얘의 케미칼 포텐셜, 가스의 케미칼 포텐셜을 표현할 수 있으면 바로 그 값이 리퀴드의 케미칼 포텐셜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평형에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거예요.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심볼을 여러분들한테 정해 줄게요. 앞으로 요 별 표시가 나오면 스타, 요거는 퓨어 서브스턴스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뮤 A 스타 가로 열고 리퀴드 이렇게 해놓으면 뭐냐 하면 순수한 A가 리퀴드 페이지에 있을 때 케미칼 포텐셜 이거야. 그렇죠? 순수한 A가 리퀴드 페이지에 있을 때 케미칼 포텐셜 이거예요. 어렵지 않은 표현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순수한 A만 먼저 생각합시다. A가 평형에 도달해서 가스 페이지에도 A가 있고 리퀴드 페이지에도 A가 있어요. 그렇다면 순수한 A가 리퀴드 페이지에도 있고 순수한 A가 가스 페이지에도 있어. 왜냐하면 걔네들이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두 개의 케미칼 포텐셜은 같아야 되겠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A가 리퀴드를 갖다 놨더니 이제 평형에 도달해서 여기에도 가스가 있는 거야. 자, 이럴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스 페이지의 케미칼 포텐셜은 아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잖아. 그지? A의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 더하기 RT/Ln 원바, 스탠다드 프레셔인 원바분의 A의 프레셔지요. 그런데 우리가 심볼을 이렇게 지금 쓰기로 했으니까 순수할 때는 별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순수한 거 표현하려고 여기다 별을 단 거예요. 그죠? A의 베이퍼 프레셔야 이건. 순수한 A의 베이퍼 프레셔 나누기 원바 한 거. 그 값이에요. 여기 있네. 요거. 바로 요 케미칼 포텐셜이 리퀴드의 케미칼 포텐셜과 같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리퀴드의 케미칼 포텐셜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볼드 P A 스타는 앞에 표현을 해놨지. 자, 여기에서 방금 앞에 그림은 순수한 리퀴드 A를 갖다 놨더니 얘가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순수한 베이퍼 A도 공존했던 거지. 그랬을 때 케미칼 포텐셜이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요번에는 믹스처를 갖다 놨어. A하고 B, 리퀴드 A와 리퀴드 B의 믹스처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가스 페이지에도 A가 있고 B가 있어.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그랬을 때 요 A의 케미칼 포텐셜 가스에서 그리고 A의 케미칼 포텐셜 그 리퀴드에서 얘네들 사이에 같아야 되고 얘들 사이에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하고 케미칼 포텐셜이 같아야 되고 얘하고 케미칼 포텐셜이 여전히 같아야 돼요.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따라서 이 식은 우리가 여전히 써먹을 수가 있어. 믹스처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평형에 도달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별 표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별 표시가 없죠. 왜? 리퀴드 페이지에 순수한 A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따라서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A의 케미칼 포텐셜은 뭘로 표현돼요? 여기는 별이 있었지만 지금 별이 없지. 왜냐하면 가스 페이지에 A만 있는 게 아니고 B도 있죠. 그래서 요거지. A의 파샬 베이퍼 프레셔 여기가 들어가겠죠. 자, 이 두 개씩 이거를 차이를 구해 봅시다. 이 식과 이 식의 차이.
뭘 구하는 거야? 리퀴드 A가 혼자 있을 때, 순수하게 혼자 있을 때하고 리퀴드 A가 다른 놈하고 같이 있을 때 케미칼 포텐셜 차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자 이거예요. 이거에서 이거 빼보면 어떻게 돼요? 빼보면 요거는 지워지고 결국은 여기 로그 텀들만 남죠. 로그 텀들만 남고 여기 볼드 PA하고 볼드 PA 스타를 대입하고 남은 식이 이렇게 되는데 스탠다드 프레셔 다 지워지고 남는 게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지. 결국은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A의 케미칼 포텐셜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순수한 A의 케미칼 포텐셜하고는 다르다 이 값은. 얼마큼 달라? 요만큼 다르다. 라는 거예요. 아까 가스인 경우에 어떻게 했었어? 가스 페이지에서 압력이 P일 때 A의 케미칼 포텐셜은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 더하기 RTLN 스탠다드 프레셔분의 P였었지. 그거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식을 만들어냈죠. 다만 기준을 뭘로 삼았어? 순수한 A. 순수한 A의 케미칼 포텐셜. 아까 가스일 땐 여기가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순수한 A의 케미칼 포텐셜 대비 믹스처에서 A의 케미칼 포텐셜, 리퀴드 믹스처에서 A의 케미칼 포텐셜은 다르다. 얼마만큼? 요만큼. 그렇죠? 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식.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제 앞으로 리퀴드의 케미칼 포텐셜은 이 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뭐 일반학 시간에도 공부했겠지만 라울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많이 했어요. 라울이 실험을 해보니까 어떠한 그 베이퍼 프레셔, 파샬 베이퍼 프레셔는 믹스처에서 리퀴드 믹스처가 발휘하는 베이퍼 프레셔를 조사해 봤더니 A의 파샬 베이퍼 프레셔는 순수한 A의 파샬 베이퍼 프레셔하고 이 비율이 몰 프랙션하고 비례하더라라는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PA 스타분의 P가 XA하고 비례한다라는 거니까 얘를 일로 오른쪽으로 보내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여기에서 몰 프랙션에 따라 변하는 건 뭐예요? 이게 변하는 거야. 그렇지? 몰 프랙션이 바뀌면 리퀴드 A의 농도가 바뀌면 조성이 바뀌면 A의 부분압 파샬 베이퍼 프레셔도 바뀐다. 그때 비례 상수가 뭐다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PA 스타. 이거는 상수지. 특정 온도에서 순수한 A의 베이퍼 프레셔니까 이건 상수값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조성에 따라서 그 리퀴드 믹스처가 발휘하는 A의 파샬 베이퍼 프레셔는 조성에 비례하는데 그때 비례 상수가 PA 스타다라는 요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학 시간에 공부했던 라울의 법칙의 의미가 바로 이거야. 오케이? 이 라울의 법칙은 그런데 불행히도 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화학적으로 보면 유사하게 생긴 두 가지 리퀴드를 섞을 때 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해. 벤젠과 메틸 벤젠처럼.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라울의 법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믹스처, 용액, 그거를 갖다가 이상 용액이라고 불러. 아이디얼 솔루션.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용액은 케미칼 포텐셜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여기가 바로 뭐야? XA지, A의 몰 프랙션. 따라서 이상 용액이라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이상 용액이라면 케미칼 포텐셜 식이 요거 대신에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하면 요 몰 프랙션으로 표현되겠죠. 요런 용액, 케미칼 포텐셜이 이 식에 의해서 표현되는 용액을 이상 용액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용액을 이상 용액이라고 불러요. 요 식은 일반식이고 특별한 경우에 이거를 만족하는 용액을 우리가 케미칼 포텐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용액을 이상 용액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A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B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이렇게. B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상 용액이라면 A하고 B에 대해서 A도 라울의 법칙을 따라가고 B도 라울의 법칙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지. A에 관한 라울의 법칙, A를 뭐 솔벤트라고 한다면 A에 관한 라울의 법칙은 몰 프랙션에 대해서
그 프레셔를 표현하면 A의 파샬 그 베이퍼 프레셔는 몰 프랙션에 따라서 증가한다. 그때 기울기 비례상수가 요거다. 이게 기울기잖아. X축 방향으로 1 갈 때 Y축 방향으로 간 양.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1이면 뭐야? 순수한 A죠? 순수한 A가 발휘하는 압력. 그게 바로 PA 스타잖아. 그렇지?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B를 뭐 솔루트라고 한다면 B는 여기가 XB가 0이고 여기가 XB가 1인 지점이죠. 그래서 B의 몰 프랙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B의 파샬 베이퍼 프레셔가 증가하다가 여기는 순수한 B가 있는 거니까 걔네들이 발휘하는 압력은 PB 스타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요거는 솔벤트의 라우레 법칙, 요건 솔루트의 라우레 법칙이죠. 그리고 이 두 압력의 합, 그게 전체 압력이지. 이 두 압력의 합. 그렇죠? 그게 바로 요거야. 이와 같은 모양으로 프레셔가 그려지는 용액. 이게 바로 이상용액이에요. 이상용액. 세상에 이상용액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 벤젠하고 메틸벤젠. 아름답죠? 이것처럼 딱 그려지잖아. 그렇지? 이런 게 이상용액이에요. 솔벤트뿐만 아니라 솔루트 둘 다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는 그러한 용액. 그게 이상용액이다. 베이퍼 프레셔는 몰 프랙션에 비례하는 용액. 자, 여기에서 PA 스타하고 PB 스타는 순수한 A 또는 순수한 B가 발휘하는 베이퍼 프레셔인데 그게 바로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1이니까 0부터 1 갈 때 이쪽으로 얼만큼 가냐. 1 갈 때 이쪽으로 얼만큼 가냐. 그게 기울기의 개념이잖아. 자, 그런데 실제는 그런 용액이 별로 없어요. 불행히도. 네, 실제는. 이게 아세톤하고 카본 다이설파이드라고 하는 놈을 섞었더니 파샬 프레셔를 갖다가 측정을 해봤더니 그림이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되고 토탈 프레셔도 이렇게 돼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 합쳤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네? 얘는 이상용액이 아니죠. 라우레 법칙을 안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헨리라는 사람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또 이제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그거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게 이상용액은 아니지만 이상용액처럼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는 곳이 존재해. 여기 봅시다. 아세톤의 베이퍼 프레셔를 보면 여기가 뭐예요? 이쪽이 카본 다이설파이드의 그 몰 프랙션이니까 여기는 뭐만 있는 거야? 거의 아세톤만 있는 거지. 아세톤이 대부분인 경우에 그 머저리티 컴포넌트인 아세톤에 대해서 라우레 법칙 비교적 잘 쫓아가지. 이쪽은. 그 다음에 카본 다이설파이드도 보세요. 이쪽은 안 맞아 애초에. 하지만 여기는 어때? 여기 확대하면 요 끝에 부분은 이상 라우레 법칙을 잘 쫓아간단 말이야. 요 끝에 부분하고 요 끝에 부분. 결국은 뭐냐 하면 익세스로 있는 솔벤트 A하고 B 중에 과량으로 있는 녀석은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라우레 법칙하고 안 맞아요. 하지만 아주 과량으로 아세톤이 있는 쪽하고 아주 과량으로 카본 다이설파이드가 있는 쪽은 그 중에 과량으로 있는 그 컴포넌트, 머저리티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라우레 법칙으로 얼추 그냥 비슷하게 쫓아가더라라는 거야. 하지만 그 반대쪽 어때? 이 반대쪽이라고 하면 아세톤에 대해서는 이쪽이죠. 어때요? 여기는 대부분이 카본 다이설파이드야. 그리고 아세톤은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아세톤의 베이퍼 프레셔는 얘하고는 아예 안 맞지. 시작부터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라우레 법칙 갖고 전혀 설명이 안 되네. 이쪽은. 여기 설명 안 되고 여기 설명 안 되죠. 그래서 헨리라는 사람이 헨리의 법칙이라는 걸 뒤에 가서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제 라우레 법칙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건 이제 그 분자 관점에서 라우레 법칙식을 우리가 간략하게 또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결국은 뭐예요? 리퀴드로부터 A가 베이퍼라이즈하고 또 가스 A가 컨덴세이션 일어나겠죠. 이 두 가지 속도가 같으면 평형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베이퍼라이제이션의 속도는 서피스에 A라는 몰리큘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베이퍼라이제이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 A의 베이퍼라이제이션 속도는 A의 몰 프랙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A의 몰 프랙션이 높으면 서피스에 A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XA에 비례하고 어떤 비례 상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컨덴세이션은 저기 기체 상태에 A가 많이 있을수록 컨덴세이션이 잘 일어나겠지. 그렇죠? 그래서 컨덴세이션의 속도는 기체 상태에 있는 A의 베이퍼 프레셔 이게 높을수록 컨덴세이션이 빨리 일어날 거야. 그리고 어떤 뭐 비례 상수가 있겠지. 그렇지.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가 평형이겠죠. 두 개가 이 속도가 같을 때 그게 평형이니까 평형에서는 뭐 이렇게 잡소리가 많아. 평형에서는 얘하고 같아야 되겠지. 그건 이제 뒤에서 나오고. 베이퍼라이제이션은 A의 몰 프랙션에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A의 몰 프랙션이 작다라는 건 뭐야? B가 많이 있다는 거고 B가 많이 있으면 표면에 B 분자가 많이 있을 테니까 A가 나오려고 할 때 B에 의해서 블락킹이 되겠죠. 그래서 몰 프랙션이 중요했는데 컨덴세이션 관점에서 보면 얘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몰 프랙션하고 상관없죠. 오히려 A의 베이퍼 프레셔와에 비례하게 돼요. 두 개를 이퀄로 놓으면 이게 이제 평형일 거고 따라서 PA에 대해서 표현하면 식이 이렇게 돼. 바로 이 식의 모양이 뭐예요? 이게 라우레 법칙 식이잖아. 그렇지? A의 베이퍼 프레셔가 몰 프랙션에 비례한다. 그리고 어떤 비례 상수가 있다. 다만 이 비례 상수가 라우레 법칙에서는 PA 스타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렇지? 요거를 PA 스타라고 표현하면 그게 바로 라우레 법칙이죠. 왜냐하면 XA가 1일 때 그때의 압력이 뭐예요? PA 스타잖아. XA가 1이 되면 순수한 A가 있는 거니까 순수한 A일 때 A의 베이퍼 프레셔 PA 스타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바로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헨리의 법칙 이야기를 할게요. 앞에서 내가 이 부분 설명 안 되고 이 부분 설명 안 된다고 했잖아. 이 부분이 뭐예요? 카본 다이설파이드는 잔뜩 있고 아세톤은 조금 있을 때 아세톤의 베이퍼 프레셔예요. 마이너리티 컴포넌트의 베이퍼 프레셔는 라우레 법칙 갖고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 이 경우에. 그래서 솔벤트, 솔루트가 다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보면 머저리티에 대해서는 얼추 이 끝에 부분이 라우레 법칙으로 설명이 돼요. 하지만 이 마이너리티 컴포넌트의 베이퍼 프레셔는 라우레 법칙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헨리가 어디 갔어? 헨리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헨리의 법칙 진짜 썰렁해요. 헨리의 법칙은 뭐냐면 이겁니다. 솔루트의 베이퍼 프레셔, B가 솔루트라고 한다면 솔루트의 베이퍼 프레셔 역시 솔루트의 몰 프랙션에 비례한다. 여기까지는 라우레 법칙하고 똑같잖아. 다만 그때 비례 상수가 PB 스타가 아니다. 이때 비례 상수가 PB 스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라우레 법칙이지. 다만 그때 그 비례 상수가 PB 스타가 아니고 뭐 다른 상수값이 있다. 이걸 헨리 콘스탄트라고 불러요. 이게 헨리의 법칙이야. 진짜 짜증나죠?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름 붙여놨어. 자, 솔루트 B의 베이퍼 프레셔는 여전히 B의 몰 프랙션과 비례한다. 다만 그 비례 상수가 PB 스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 비례 상수, 요게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었지. 요 기울기가 뭐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취한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솔루트 B에 대해서 몰 프랙션이에요. 솔루트 B의 몰 프랙션이고 요 파란 선, 이게 뭐겠어? 솔루트 B에 관한 라우레 법칙이에요. 보세요. B의 몰수가 증가하면 몰 프랙션이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B의 베이퍼 프레셔가 증가하죠. 그랬다가 100% B만 있으면 여기가 PB 스타인 지점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 경우에도 머저리티인
여기는 머저리티가 뭐야? B죠. 머저리티의 베이퍼 프레셔는 PB 수사 가지고 잘 설명돼. 라우레 법칙 가지고 여기 잘 설명되잖아.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머저리티가 뭐야? A가 머저리티잖아. B는 마이너리티예요, 지금. 마이너리티인 B의 베이퍼 프레셔가 이거하고 이 파란색 선하고는 다른 이 자주색으로 표현돼 있죠. 얼토당치 않게 안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울기는 이 파란 걸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접선을 거가지고 자대고 줄을 거서 접선을 여기서 만나는 요 값을 비례상수로 넣은 거예요. 여기서 안 맞으니까 실제 데이터에서 자대고 줄 거가지고 접선 거서 여기서 만나는 요 놈. 요거를 헨리 콘스탄트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헨리 콘스탄트라는 건 뭘 의미해? 실제로 B가 혼자 존재하면 걔가 발휘하는 압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실제 B가 혼자 존재하면 발휘하는 압력은 이거지만 마이너리티의 베이퍼 프레셔를 설명하기 위해서 B가 마이너리티로 존재할 때 소수자로 존재할 때 그때의 베이퍼 프레셔를 나타내주는 기울기가 바로 뭐냐? 여기서 접선을 그어서 얻어진 이 값이다 라는 거죠. 이게 헨리의 법칙이에요. 아주 썰렁한 법칙이야. 아주 썰렁한 법칙. 결국은 라우레 법칙이든 헨리의 법칙이든 둘 다 뭘 나타내냐 하면 베이퍼 프레셔는 몰 프랙션에 비례한다. 근데 그때 비례 상수가 순수한 놈일 때의 베이퍼 프레셔가 그러니까 PJ 스타, PA 스타건 PB 스타건 PJ 스타로 표현되면 라우레 법칙. 그렇지 않으면 헨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탄젠트 라인을 거서 이건 얻은 거고. 자, 그러면 솔벤트 솔루트 A하고 B가 둘 다 라우레 법칙을 만족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했지. 하지만 솔벤트는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고 솔루트는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는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는 많이 넣고 하나는 조금 넣으면 많이 들어가 있는 솔벤트는 라우레 법칙을 쫓아갈 거고 조금 들어있는 솔루트는 헨리의 법칙 쫓아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용액의 특징은 뭐야? 묽지. 솔루트를 조금만 넣은 거죠. 묽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이디얼 다일루트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묽게 만들면 이걸 아이디얼 다일루트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최소한 솔벤트는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고 솔루트는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겠죠. 이러한 용액을 아이디얼 다일루트 솔루션. 둘 다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면 아이디얼 솔루션. 근데 둘 다 라우레 법칙 안 쫓아가면 그냥 리얼 솔루션. 제일 복잡한 솔루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왜 벌어지냐 하면 솔루트하고 솔벤트가 얘네들이 섞인 다음에 처해지는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묽은 용액에서는 내가 묽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A를 많이 넣고 B를 조금만 넣었어요. 그러면 묽은 용액에서 A 주변에는 뭐가 있어? A가 있죠. B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B가 있는 게 A가 있어요. B는 조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소수자 주변에는 다 다수자인 물 분자가 있어. 다수자인 물 분자 주변에는 소수자는 별로 없고 거의 다 그냥 물 분자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민 가서 살면 굉장히 피곤하잖아. 그래서 나이 들면 다시 귀국하고 싶어 한다며.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안에 숨어져 있어. 응? 묽은 용액에서 다수자인 솔벤트 몰리큘들은 그냥 퓨어 리퀴드, A 혼자 있을 때, 퓨어 A로 존재할 때하고 별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소수자인 솔루트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듣도 보도 못한 A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일 때문에 이 B는, 솔루트 B는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지 못하고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는 거고, 이 헨리의 법칙을 나타내는 이 식을 아까는 몰 프랙션으로 표현했는데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헨리의 법칙 배울 때 몰랄리티 갖고, 몰랄 농도 갖고 배웠었죠. 여기를 몰 프랙션 대신에 몰랄 농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때 헨리 콘스탄트는 이런 단위를 갖게 되겠지. 여기를 몰 프랙션으로 표현했을 때 헨리 콘스탄트는 단위가 뭘까? 압력의 단위겠죠. 그때는 몰 프랙션은 단위가 없으니까
하지만 몰랄 농도로 표현하게 되면 헨리 콘스탄트의 단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내가 강의 분량이 많아서 좀 빨리 쉼없이 달려왔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